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시각과 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눈의 구성은 그림에서와 같이 동공이 있고 그 동공의 맨 바깥층이 이제 공막이란 층입니다. 그리고 망막이 있죠. 안쪽에 맨 안쪽에 망막이 있고 가운데에는 색소층 혹은 또 맥락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에서 일상적으로 그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황반 혹은 중심화라 그러죠. 이 원추 세포들이 아주 밀도 높게 있는 아주 명확한 상을 보는 부위죠.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신경절 세포에서 시각 신경이 빠져나가는 부위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맹점이 되죠. 이게 동공이라고 하면 이제 수정체가 이렇게 앞에 있죠.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는 부위가 이제 모양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이 들어오면 일단 각막에서 맨 끝이 맨 표면이 각막이 되죠. 일단 각막에서 상당히 굴절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쪽은 공기가 되고 이쪽 안으로 들어가면 액체 상태죠. 네. 그래서 두 물질 계면에서 크게 이제 굴절이 되고 수정체에서도 굴절이 되면서 빛이 망막에 상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 망막에 초점이 맺히는 이 부위가 이제 중심화, 와라는 게 이제 움푹 들어가는 그런 부위란 말이죠. 중심화 혹은 황반이라 하기도 하죠. 예. 요 점에서 아주 선명한 상이 맺힙니다. 그래서 바깥 구조를 보면 이 층이 사실은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층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맨 바깥에는 이제 공막이라는 구조가 되어 있고 맨 안쪽에 그 동공을 보는 맨 안쪽이 그 시신경이 있는 막이 되죠. 시신경은 주로 이제 두 가지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간상세포, 원추세포. 포유동물의 대부분 간상세포, 원추세포로 되어 있죠. 근데 조류인 경우에는 주로 원추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들은 자, 이 시신경으로서 이루어지는 간상세포, 원추세포의 그 막을 우리가 이제 망막이라 하죠. 망막. 그래서 맨 안쪽에 시신경이 있는 막이 망막이고 바깥에 공막이고 가운데 있는 것이 맥락층과 색소층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브레인 관점, 뇌 신경하고 연결되는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 간상세포, 원추세포가 있는 그쪽 구조인데 이렇습니다. 맨 위층을 시신경층이라 하면 여기 이제 그 이런 세포들이 쭉 있죠. 이게 원추세포. 예를 들면 삼각형인 이렇게 삼각형은 이제 원추세포. 그 다음에 사각형 기둥 같은 거는 간상세포. 네. 이런 것들이 망막에 대략 몇 개 있느냐 하면 간상세포는 대략 1억 개 정도 있습니다. 1억 개의 세포가 있고 원추세포는 600만 개, 뭐 혹은 500만 개라고 하는데 500만 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500만 개가 있습니다. 세포가. 네. 이 숫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500만 개, 1억 개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 수렴하는 정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런 세포들이 쭉 있는 이 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세포들하고 시냅스하는
신장에 사는 또 세포들이 이렇게 다중으로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이제 이 간상세포와 원추세포를 수평으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예. 이 수평으로 연결해주는 이 세포층을 이 수평으로 연결해준 이 세포층이 이런 그대로 수평세포입니다. 수평세포. 예. 수평세포고 그 다음에 있는 세포가 연결해주는 쌍극세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하나의 세포층들이 있는데 이 쌍극세포들이 그러니까 양쪽에 돌기가 나 있는 거죠. 상극으로. 양극으로 돌기가 나 있는 쌍극세포. 쌍극세포층이 있습니다. 쌍극세포층은 이 간상세포, 원추세포의 시신경층하고 그 다음 층을 연결해 준 거죠. 그 다음 층이 뭐냐 하면 이제 신경절 세포들가 있죠. 이 그 다음 층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 다음 층에 있는 게 신경절 간갈리온이라고 하죠. 간갈리온. 신경절 세포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신경절 세포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 섬유 다발이 신경절 세포에서 나오는 섬유 다발이 다 모여서 이 다발을 형성하고 나가는 곳이 바로 맹점으로 통해서 우리 흔히 이 점이죠.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렇게 해서 신경섬유 다발이 쭉 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1차적으로 이 모여준 신경절 세포의 다발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면 쪽에 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레트럴 제니클레이션 누클레어스에서 외척 설상체로 가죠.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마 맨 첫째 시간인가 둘째 시간쯤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노벨상 받은 크릭이 그 DNA 구조 연구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브레인 연구를 한 20년 동안 만년에 브레인 연구를 하는데 그쪽 그 연구소에 처음 부임해서 브레인 연구하는 맨 처음 했던 것이 크릭이 외척 설상체를 뇌 구조 모형에서 외척 설상체를 찾아서 거기다가 빨간 사회펜으로 색깔을 칠했다. 그것이 내가 브레인 연구하는데 맨 처음 했던 일이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상징성 있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크릭하고 고우는 그 후에도 이제 시각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의식을 규명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시각 시스템의 중계 기지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외척 설상체입니다. 그래서 뭐 더불어 우리가 흔히 내척 설상체는 설상이라는 게 물원 모양이란 말입니다. 설상이라는 것이 물원 모양체인데 그 내척 설상체는 우리가 청각을 매게 해주죠. 외척 설상체는 시각을 중계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다 어디 있느냐 하면 살라머스 시상침 밑에 두 개 구조가 있죠. 시상에 있는 구조들입니다. 그래서 맹점에서 쭉 빠져나가는 그 신경섬유 다발, 그 신경섬유 다발은 바로 신경절 세포에서 나온 섬유 다발이고 그 다발이 이제 처음에 기착하는 곳이 외척 설상체로 가고 그 다음에 외척 설상체에서 어디로 갑니까? 후두에 있는 1차 시각 영역이죠. 1차 시각 피질로 가죠. 그걸 흔히 이제 우리가 보이원이라 표시하지 않습니까? 1차 시각 피질로 가고 1차 시각 피질을 구성하는 세포들, 시신경세포, 시신경에서 오는 그 정보를 처리하는 그 세포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세포, 복합세포, 그 다음에 초복합세포라고 있습니다. 초복합세포. 그래서 우리가 신경세포, 우리가 본다는 현상에 관련되는 세포들, 신경세포들, 본다는 현상을 관련된 세포들이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여기에 간상세포, 원추세포에 있는 이 시신경이 1번이고 첫 번째 세포고 두 번째 상극세포고 세 번째 신경절세포가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는 곳이 외척 설상체가 됩니다. 네 번째로 프로세스되는 세포층들. 그 다음에 1차 시각영역 후두에 보이원 영역에 와서 단순세포에 가담되는 것이 다섯 번째, 복합세포가 여섯 번째, 초복합세포가 일곱 번째 이렇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바깥의 외계를 봤을 때 선이나 어떤 모서리, 그 다음에 그 어떤 모서리의 각진 부분이 이동하는 거, 방향, 아주 우리가 그 시각상을 구성하는 가장 그 원초적인 그 유닛들을 프로세스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이 7개 계위의 청의 그 신경세포들이 필요한 거죠.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복합세포, 단순세포는 그 이렇게 이런 막대, 점 이런 걸 잘 프로세스합니다. 복합세포는 이런 막대의 움직임, 그 다음에 초복합세포는 모서려진 각진 부분의 움직임 이런 겁니다. 참으로 단순한 것들이죠. 이런 단순한 것들이 조합해서 1차 시각 영역에서 조합된 정보가 V2, V3, V4 이렇게 쭉 올라가죠. V7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후두에 우리 그 피질의 그 후두 쪽에 한 60%가 영장류나 호모사피엔스로 오면 우리 후두의 60%, 그 피질의 60% 정도가 시각을 프로세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7번째까지 가는 시각 프로세스 계층에 대해서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조금 더 유의하셔야 될 것이 사실은 이 전체 원추세포, 간상세포의 그 시신경청, 상극세포, 신경절세포 이 다 두께 해봤자 뭐 한 200mm, 200마이크로메타인가 아주 얇은 층이죠. 그런 아주 얇은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빛이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망막에 배열되어 있나 하면 우리 일반 상식하고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빛이 들어오는 부위가 빛이 일단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빛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빛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점이 중요한데 빛의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빛이 그 최종적으로 흡수되는 빛이 그 작용을 일으키는 부위가 어디였냐 하면 바로 간상세포하고 원추세포의 외절입니다. 외절, 바깥분절. 요 안쪽을 내절이라고 합니다. 내절. 바깥분절. 그 외절에 보면 요 외절 구조를 좀 더 그리면 이렇게 됐습니다. 외절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간상세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간상세포에서 대략 이렇게 됐습니다. 간상세포에 디스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좀 입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이게 하나의 세포거든요. 세포는 다 이중막으로 되어 있죠. 이 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지질 이중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도 여기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디스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전체를 외절, 바깥분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빛이 흡수되는 것은 어디냐 하면 외절에 있는 디스크, 그러니까 간상세포인 거는 디스크의 안쪽에 그 이중막에 박혀 있는 이중막에 있는 막단백질입니다. 막단백질. 막에 삽입되어 있는 단백질이 그거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막단백질을 그 막단백질이 바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노놉신이라는 거죠. 노놉신인데 노놉신은 옵신이라는 그 막단백질하고 레티날이라는 분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제 그 슬라이드 계속 나올 건데 그 옵신하고 레티날, 특히 빛을 받아서 변형되는 부위가 뭐냐 하면 이 넥티날이라는 분자입니다. 분자 사슬인데 간단히 이렇습니다. 어두울 때는 이 사슬이 이렇게 그 각진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각진 구조를 그래서 이거 다시 쓰겠습니다.
레티날. 레티날이라는 이 분자 구조가 11 시스 레티날이 있고 올 트랜스 레티날이라는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보통 어두운 상태에서는 이 막에 삽입되어 있는 이 구조에서 그 레티날이 이렇게 각진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걸 11 시스 레티날이라고 그러는데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분자 구조가 이렇게 펴집니다. 그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바깥 세상을 본다는 거. 이걸 분자 레벨로 들어가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간상세포든 원추세포든 특히 이제 간상세포에서 그 외절 안에 있는 막구조. 자, 그 간상세포의 외절 안에 있는 막구조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나 하면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 세포를 구성하는 막이라 했을 때 이 막이 접혀진 거죠. 접혀져서 요 앞부분이 똑 떨어져 버린 거죠. 예. 그게 적당한, 예. 그 세포야말로 그 무한 변형을 하는 거죠. 세포막이 안으로 함입돼서 톡 끊어져 버린 구조죠. 그래서 좀 더 그려주면 이 부분이, 꼭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간상세포의 외절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막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다중으로. 무수하게 많은 악이 들어갔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요렇게 해서 또 끊어져 버린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끊어져서, 여기 하나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요렇게. 디스크. 그럼 결국은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원래 세포막에서 온 거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기억나실지 모르지만은, 지난 시간에 그 도킨스의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해줬죠. 무슨 이야기냐면, 그 모든 생물은 무슨 이야기냐면, 박테리아 세포막의 거품에 불과하다. 참 황당한 이야기를 하죠. 도킨스 그런 이야기 있죠. 모든 모든 생명 현상은 이렇게 아주 단순하시게 보면 박테리아 세포막에서 그 세포막의 거품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현상이 세포막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 한 리얼한 예가 뭐냐 하면 이 간상세포를 보면 이 이야기가 가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간상세포,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세상을 본다 했을 때 그 빛 알갱이를, 포톤을 어떻게 받아들인가. 빛 알갱이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미지로, 영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깥에 막 쏟아지는 햇빛하고 우리 어떤 이미지, 사람이다, 산이다, 동물이다, 이런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하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 관련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떻게 브레인이 어떻게 해서 이 빛에 쏟아지는 무수한 그 알갱이들로서 바깥 외계를 묘사하는가, 흉내내는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가. 그거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간단한 하나의 그 선분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지금 말씀드린 7개 세포들의 층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출발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래 있던 한 세포가 우연히 빛을 획득하는 능력을 갖게 된 거죠. 그 우연히 그 빛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갖게 된 세포는 어떻게 됐냐면 세포막이 이 그림처럼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접히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이 세포가 톡 끊어져서 이중막이 안에서 형성된 거죠. 이중막이. 그래서 이건 이제 외절에 이렇게 형성된 거죠. 그러나 이 막도 안에 들어가는 이 막도 결국은 세포막에서 세포의 동물세포 같은 원형질막이겠죠. 이렇게 막에서 똑 떨어져 나온 것이므로 이것도 이중막으로 되어 있죠. 이 이중막에 단백질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거죠. 그 단백질이 삽입되어 있는 그 막단백질의 그 한 부위가, 한 다른 접속된 부위가 바로 레티날이라는 분자 구조고, 그 분자 구조가 결국은 빛을 흡수하는 능력을 획득한 거죠. 어떻게? 원래 이 분자 구조 어두울 때는 11 시스 레티날 구조로 이렇게 꺾여진 구조였는데 빛이 들어오면 여기 분자 구조가 펴집니다. 딱 펴지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실은 옵신에서 이 레티날이 분리돼 버리죠. 분리되고 그다음 이제 많은 뒤에 그 생화학적 반응이 쭉 연계되는데 그 생화학 반응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그 세포 안에 이 세포 안에서 cGMP라는 이 분자들의 농도가 떨어집니다. 이 분자들 농도가 떨어지면 결국은 나트륨 채널이 닫히고 나트륨 채널이 닫히면 이 세포 전체가 가분극화가 되는 거죠. 가분극화가 된다 말은 뭐냐면 어둠 속에서는 이게 대략 마이너스 50mV로 세포 내에 볼테지가 이렇게 됐는데 빛이 들어오면 이게 더 떨어집니다. 뭐 마이너스 70mV 떨어져 버리죠. 가분극.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신경 파이어링, 신경 발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예, 가분극이. 빛이 들어오면 참 아이러니컬한데 빛이 들어오면 신경 자극이 이 단위에서는 이 세포 단위에서는 스탑돼 버려요. 그래서 가분극이 되는 거죠. 저 첫째, 둘째쯤 시간에 그런 이야기했죠. 신경 세포가 파이어링 그 전기 충격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그 활동 전이가 되기 위해서는 대략 50mV, 플러스 50mV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70대니까 가분극이 되는데 이제 세포가 뒤에 파이어링을 안 하죠. 그 신경 충격을 안 보내는데 그다음 그 안 보내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조금 복잡합니다. 안 보내는 것이 억제를 탈억제하게 돼 버려요. 억제를 탈억제하니까 결국은 함으로 해서 결국은 신경 충격이 뒤에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가서 맨 처음에 쭉 들어가서 흡수되는 것이 원추세포, 간상세포의 외절에서 흡수가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신경섬유 그 정보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나오죠. 예.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동안에 이 층들에 의해서 이 빛이 흡수되지 않을 거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극세포나 그 수평세포들이 아주 빛에 투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한 개 빠뜨린 게 있는데 수평세포와 이쪽에 삼극세포들을 또 연결해주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예. 삼극세포를 또 이렇게 연결해주는 세포들이 있어요. 이 세포들이 이름이 아마크린 세포층이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아마크린 수평 방향 이 아마크린 세포와 말 그대로 수평세포, 예. 이 수평세포와 아마크린 세포가 이러한 그 간상세포, 원추세포에서 나오는 그 세포들 옆으로 연결해줘요. 그래서 수평세포는 간상세포와 원추세포를 옆으로 연결해주고 아마크린 세포는 쌍극세포와 신경절 세포들을 또 옆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거죠. 자, 이 점이 옆으로 연결해주는 거. 그러니까 신경이 이렇게 수직으로 정보가 늘어오는 것과 동시에 또 옆으로, 옆 세포들끼리 다중으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다중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현상에서 사실은 정보를 처리해서 상을 만드는 첫 단계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그 시신경 다발이 신경절 세포의 전기 충격이 그 옵틱 트랙 시각로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시각 교차에서 일부가 교차가 됩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대부분이 교차되는데 일부는 동측 방향으로 가고 상당한 부분은 교차로 가는 거죠. 이 점이 중요합니다. 깨구리나 이런 동물들은 100%가 다 시신경이 교차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은 교차가 되는데 일부는 교차 안 되고 동측으로 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외측 설상체로 들어가죠. 외측 설상체로 들어가는 시신경 다발은 다시금 중계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보이원 영역으로 가죠. 보이원 영역 갈 때 그걸 유명한 옵틱 라디에이션이라고 하죠. 굉장히 많은 영역을 차지하면서 후두 쪽으로 방사하죠. 예. 자, 요거 그림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원추 세포하고 요 간상 세포에서 특히 요 라더 세포, 간상 세포의 안에 디스크 형태가 쭉 보이죠. 예. 설명드렸듯이 막이 접혀져 안으로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보이원 영역의 그 시각 프로세스를 1960년대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서 밝혀낸 그 두 과학자죠. 하버드 대학의 후벨하고 위젤이라는 두 사람이 시각 프로세스, 보이원 영역에서 시각 프로세스를 명확히 밝힘으로 해서 노벨상을 받았죠.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그 기념 우표도 나와 있죠.
조금 복잡한데 이쪽에 여러 가지 시각 프로세스들 계층들이 보이죠. 그래서 맨 밑에 V1, V2, V3, V4, 그다음 TEO, TF 쭉 올라가면서 그 T가 나오죠. 쭉 이렇게 계층으로 올라가면서 시각이 단계적으로 프로세스해서 우리가 아는 하나의 얼굴, 하나의 풍경을 만드는 전체 과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V1에서 나온 이 신경 흐름이 두정엽으로 가는 게 하나 있고 PG 영역으로 가는 거죠. 또 밑으로 척두엽으로 가는 흐름이 있죠. 척두엽으로 가는 흐름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형태, 색깔, 모양 이쪽으로 이제 프로세스 되고 두정엽으로 가는 프로세스는 움직임, 위치, 움직임, 3차원 공간에서의 움직임을 특히 프로세스하죠. 그래서 이 동공에서 나오는 시신경 다발이 쭉 나와서 처음 만나는 부위가 외척 설상체라 그랬죠. 바깥쪽 무릎체, 우리나라 말 번역하면 바깥쪽 무릎체인데 이게 결국은 시상입니다. 시상이 이렇게 있다면 시상에 시상침이 있고 시상침 밑에 외척 설상체가 있고 내척 설상체가 있죠. 근데 요 외척 설상체는 6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 층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1번하고 2번 세포층 이걸 마그노 M세포라 합니다. 마그노랑 이제 거대하다 크다는 말이죠. 대세포층이 있고 나머지 3, 4, 5, 6 요 4개 층은 P세포, 파보라 해서 P세포라 그러죠. 시각에 관한 책을 보면 항상 나오는 정보인데 P세포는 작은 세포입니다. 그 중요한 거는 요것들이 요 계층 구조가 요 외척 설상체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2개의 큰 세포로 되어 있는 것은 이 M세포층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움직임. 자, 여기서 그 신경세포 아주 큰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정보를 빨리 전달해야 되고 대량으로 빨리 전달해야 되는 그 신경세포들은 큽니다. 축색들도 크고, 큽니다. 크고, 그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신경에 대한 과학이 크게 발달하게 된 것은 오징어의 거대 축삭이죠. 오징어의 거대 축삭에서 사실은 탐침을 꽂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신경 펄스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오징어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까? 빨리 움직이는 그쪽은 신경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대 세포는 움직임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거대 세포가 이 2개 층이 움직임에 가는 거고, 그다음에 4개의 소세포들은 형태, 색 이쪽으로 프로세스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6개 요 계층들이 시각 1차 표질에도 그대로 방사됩니다. 그 계층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매핑이 그대로 된다는 거. 망막에서부터 그렇게 따라온 그 양태들이 V1까지 그렇게 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6개 층에서 1, 4, 6, 요 빨갛게 있는 1, 4, 6은 반대측에서 오는 겁니다. 반대측 동공에서 오는 거죠. 그 반대측 눈에서 오는 겁니다. 반대측 눈에서 온 신경 섬유가 1번, 4번, 6번에 기착을 하고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또 1번, 2번은 M세포, 3, 4, 5, 6은 P세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 하면 그 맹점에 관한 이야기에 있어서 그게 요게 이제 수정체라 하면 빛이 돌아서 초점을 맞추는 그 부위가 중심화. 중심화는 중심화는 그 우리 동공에서 아주 극히 일부 영역인데 우리가 낮 동안에 선명한 상을 보기 위해서는 그 중심화에 초점이 항상 맞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화에 초점이 맞춰졌을 때만이 우리가 상을 선명하게 보는 겁니다.
근데 중심화에 존재하는 중심화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층들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쪽이 전부 다 간상세포들하고 원추세포들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다른 층에는. 그러니까 1억 개의 간상세포하고 500만 개의 원추세포들이 막 섞여 있는데 이쪽이 막 이렇게 섞여 있죠. 물론 이제 간상세포가 압도적으로 많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중심화에서는 간상세포가 없습니다. 요 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심화에서는 뭘로 되어 있다? 대부분이 원추세포밖에 없습니다. 네. 원추세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뭐 수백 마이크로 영역밖에 안 되는데 요 대부분이 이쪽에 중심화에 있는 원추세포가 우리 잘 알 때 색깔을 하는 거 아닙니까? 색지각을 하는데 원추세포에 그 초점 딱 맞춰주면 원추세포는 또 아주 미세한 세밀한 그 상을 표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독수리, 그 다음에 그 아주 맹금류들은 하늘 높이 날아가면서 땅에 있는 쪼매난 생쥐도 다 그냥 포착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높은 데서도 개미 움직임까지 본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게 뭐냐 하면 독수리나 그 맹금류에 있어서는 이 중심화 거의 다가 원추세포로 되어 있고 이 중심화의 그 원추세포 농도가 밀도가 인간의 한 3배쯤 된답니다. 예. 그래서 서너 배 이상의 선명한 상을 얻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요것은 원추세포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망막 이쪽 부위 이렇게 가면서 이쪽 부위는 원추세포하고 간상세포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아마추어 밤에 별을 보러 갈 때 그런 이야기 하는데 별을 밤에 보실 때 그 별을 정면으로 응시하면 별이 잘 안 보인다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정면으로 응시할 때는 별빛이 요 중심화에 딱 매칭이 되니까 중심화는 뭡니까? 원추세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추세포는 잘 아시지만은 간상세포. 예. 중심화에는 간상세포가 없습니다. 간상세포가 하는 게 뭡니까? 명암을 구별하는 거죠. 명암을 구별하는데 아주 희미한 불빛도 볼 수 있는 것이 간상세포인데 간상세포가 중심화에는 없습니다. 이 외곽에 있죠. 외곽에 많죠. 외곽에 많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별을 볼 때 아주 희미한 걸 볼 때는 정면으로 보지 말고 별을 볼 때는 측면으로 눈동자를 약간 측면으로 바깥으로 보면 이쪽에 간상세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쪽에 상을 맺히도록 하면 더 별을 아주 잘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망막에 있어서 간상세포하고 원추세포의 그 분포 양상이 동물마다 다 다르고 우리 인간한테 와서는 중심화에서는 원추세포가 없고 간상세포가 없고 원추세포만 있다는 거. 예. 예, 이 입체적으로 보는 시각 모양들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시상침 밑에 있는 외척 설상체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은 사실 빛이 어떻게 그 원추세포가 어떻게 간상세포가 어떻게 빛을 흡수하는가 그 설명을 드리는 부위인데 여기 보시면 이중막 안에 요거에 이제 막단백질이 있고 막단백질 사슬 그 사슬 구조가 바뀐다는 거죠. 눈처럼 아주 정밀한 도구가 어떻게 진화되어 올 수가 있느냐. 근데 최근에 시뮬레이션을 하면 최근에 과학적 조사에 하면 눈은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어집니다. 아주 쉽게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사실 이제 눈은 크게 진화론적으로 보면 눈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죠. 예.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있는 구조. 이게 이제 망막이라 했을 때, 빛이 요점에는 구멍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평형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상을 맺히는 거죠. 이 바깥에 있는 모양들이 이렇게. 그래서 어떤 그 빛을 디텍트할 수 있는 세포층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바늘 구멍 형태로 되어 있는 요 구조. 이걸 이제 이런 그대로 바늘 구멍 눈이라 합니다.
바늘구멍 눈이 실제로 생명체가 채택하고 있는가? 있습니다. 앵무조개의 바늘눈 구조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이 진화되어 온 구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망막청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청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반사청이 거울이 반사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빛이 들어오면 수평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이 반사청에 반사가 돼서 거꾸로 이 망막에 상을 맺는 거죠. 예, 이걸 뭐라 하냐면 거울눈이랍니다. 거울눈은 사실은 조개류의 바다 조개 일부에 있습니다. 아직도. 예, 거울눈이 있고. 그 다음에 진화된 눈의 형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눈 하면 카메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메라 눈이 이제 형성됐는데 카메라 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망막이 이렇게 있고 망막이 이제 요 안에 있죠. 한척에 이렇게 이게 망막 구조가 있고 이쪽 이 구멍에 수정체가 이렇게 생긴 거죠. 소위 말해 렌즈가 생긴 거죠. 렌즈가 생겨서 오는 빛이 렌즈에서 굴절이 돼서 이 망막에 상을 맺는 거. 이제 렌즈를 채택한 거죠. 수정체. 그래서 이걸 뭐라 하면 카메라 눈이라죠. 눈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이런 진화상의 단계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윈이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떤 그 세 가지 층에서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세 가지 층이 이렇게 피부 막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층에서 이것이 변형이 되어서 눈까지 가는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약간 저 색소층이 있고 이것이 쭉 밖에서 이 층이 이제 이렇게 굽어들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굽어들어서 가다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수정체가 생기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렇게 눈이 이렇게 형성되는 이 과정을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시뮬레이션 조건이 뭐냐 하면 보세요. 시각세포가 폭하고 길이 그리고 그 단백질의 density 농도가 1%만 바뀐다 가정을 한 거죠. 1%는 바뀌면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지금 우리 보는 카메라 눈처럼 완벽한 눈이 나오는데 그 평판의 피부가 안으로 접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층적 변화를 해서 우리 눈까지 오는데 매 단계마다 1%는 바뀐다고 생각한 거죠. 그 한 세대에서. 그래서 계산 결과 어떻게 나왔나 하면 40만 세대 후면 이 피부 같은 조직이 동공을 갖는 수정체를 갖는 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40만 세대를 연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50만 년이 걸린다는 거죠. 예, 이게 아주 단순한 모델인데 조금 복잡하게 해도 최근 이론에 하면 100만 년. 100만 년이면 플랫한 피부에서 그 피부는 물론 그 빛을 흡수할 수 있는 그 층이 있겠죠. 그런 빛에 민감한 피부 조직이 이렇게 눈으로 바뀌는데 많이 조건을 타이트하게 해도 100만 년이면 된다는 것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물 시스템에서 눈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은 눈은 그렇게 많이 분기될 수 있던 것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눈이 나올 수 있다는 이론이고 이것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그 유명한 캄브리아기 생명의 대폭발 유명한 그 캄브리아기 대생물폭 언제입니까? 5억 4,300만 년 전에 일어난 현상인데 예, 눈은 언제 생겼느냐 하면 지금 최근에 나온 이론에 하면 눈은 정확히 요거 100만 년 전 5억 4,400만 년 전에 눈이 처음으로 등장했을 거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나왔습니다. 예, 그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유아 때 그 1살 미만의 아동이 아기가 유아가 보는 눈입니다. 그 갓 태어난 아기의 그 보이원 영역, 그 비주얼 그 보이원 영역에 있는
그 신경 섬유, 신경들의 양상입니다. 섬유들이 거의 연결이 안 돼 있죠. 덤성덤성하죠. 6개월 후면 중요합니다. 6개월 후면 거의 어른 수준의 연결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더 공부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 진화하는데 100만 년 정도면 이 피부에서 눈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여실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의 저자가 새로운 그 학설을 하나 제안을 합니다. 그 캄포레아기의 생명의 대폭주 현상을 일으킨 그 첫 스타트가 뭐였냐 하면 이 사람 주장이 뭐냐면 눈 스위치 이론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동물이 눈을 획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이 획득한 동물하고 아닌 동물 생각하면 한 사람 장님이고 하나는 다 보는 거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뭐냐 하면 눈이 일단 동물 시스템에서 눈이 출현하고 나서 드러난 게 뭐냐 하면 그 무기 체계에 무기의 무한 경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대략 짐작하시겠죠. 그러니까 뭐 잡아 먹히고 백일하게 드러나니까 이제 그 강한 이빨을 가진 그 물고기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나온 게 뭡니까? 판피류. 어류 중에 지금 이게 이제 하석에 나오는 건데 판피류 같은 경우는 두꺼운 갑옷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악구류, 턱이 생기고 턱이 생긴 물고기 나오니까 두꺼운 갑옷이 생기고 갑옷이 생기니까 움직임이 아주 그 둔해지니까 이 종은 이제 멸종을 했죠. 예. 이 저자가 그 한 가지 제시하는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청각이나 체감각, 촉각이나 다른 이런 감각하고 시각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각이나 촉각은 방향성 있는 감각이죠. 이건 뭐냐 하면 발신자가 있고 그 다음 수신자가 있는 거죠. 예. 당연히 그렇죠. 청각, 촉각 생각해보면 분명히 누가 이야기했고 누가 건드렸죠.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각은 어떻습니까? 시각은 일단 불이 딱 스위치해가 불이 들어오면 그 영양권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누가 발신했는지 모르죠. 예. 발신자가 없고 수신자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그 빛이 시각이라는 것이 다른 감각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발신자가 없이 그 영양권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백일하에 다 드러나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처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대처하는 생물 시스템에서 빛에 대해서 대처하는 백일하에 드러나는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커무프라이즈, 위장이라는 거죠. 위장. 예, 우리가 그 사회 생물학이나 진화 생물학 이야기할 때 항상 자주 드러나오는 게 동물 시스템의 위장이라는 것이 시각 시스템하고 맞선꼴로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아주 상세한 이야기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렇게 말씀드리면 시각 시스템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망막에 있는 그 5개의 세포들, 세포층들. 그 다음에 그 아주 핵심 뭐냐면 간상세포하고 원추세포. 간상세포, 원추세포의 외절 부분은 바로 세포막이 함입돼서, 무한히 함입돼서 디스크 형태로 안에 세포질 안에 들어간 거죠. 그 디스크 형태의 이중막에 박혀 있는 막단백질의 레티날 분자 구조에 의해서 빛이 생명 시스템에 처음으로 빛의 획득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빛의 획득에 의해서 결국은 그게 신경 펄스로 바뀌어지고 그 신경 펄스 다발이 그 이제 맹점을 통해서 빠져나가서 처음 들어오는 것이 외척 설상체. 외척 설상체에서 보이원 영역으로 라디에이션 되면서 보이원 영역에서 단순세포, 복합세포, 초복합세포로 해서 간단한 성분, 각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이제 묘사되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이제 V2, V3, V4, V5, V6, V7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색깔, 형태, 움직임, 특히 두정엽으로 가는 루트에서 움직임과 속도, 위치, 이제 공간적 그런 것들이 프로세스가 되고 척도엽으로 가는 것이 이제 형태, 색깔. 근데 척도엽에는 또 다양한 기형 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매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보는 모든 기억들하고 형태하고가 이제 결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략적인 시각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